한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이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매우 유명한 문장이자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말입니다. 또 몰타의 유명한 철학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 역시 인생에서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그리하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은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계의 한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우울하고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아니면 처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처럼 누구든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또 그게 종종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 즉시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 역시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한글과 한국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건 만약 본인이 한국인이라면 아마 다들 이미 최고의 수준으로 장착되어 매일 일과 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한국보다 훨씬 더 넓고 큽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언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프랑스 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이 모든 언어들을 따로따로 배울 필요가 없고 오직 영어회화 딱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건 마치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습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지구 문명의 공통 언어는 바로 이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건 내 인생과 행복을 위해 아주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문을 열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박찬호, 박세리 또는 박지성 등 해외에 나가 활약을 하는 유명 선수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한국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와 블랙핑크 등 수많은 한국 아이돌 역시 해외로 진출하여 여기저기에서 각종 순위 1위를 싹쓸이하며 정말 이게 현실인지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스타들이 전 세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둔 그 놀라운 성공의 바탕에는 무엇보다 탄탄한 실력이 있었지만 만약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항상 통역가를 대동하고 다니며 대화를 나누어야 했고 또 구단이나 팬들과도 아니면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영어가 편하지 않아 한국어로만 말을 했어야 한다면 아마 그런 언어의 벽은 내내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 그들이 거두었던 그 성공의 크기는 아마 크게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손흥민을 보면 그는 독일에 있을 때는 유창한 독일어 또 영국에 와서는 금방 매우 유창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며 매 경기 이후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그가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해주어 손흥민이 그라운드 안에서는 물론 경기장 밖에서도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강점이 되어주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자 드라마인 빠찡코에서 주인공 선자로 나오는 김민아 씨의 경우도 처음 배우 준비를 할 때부터 당시에는 전혀 쓰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 회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한 덕분에 결국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이 빠찡코 오디션에 합격하며 오늘날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영어 회화라는 그 오래된 벽만 한번 넘게 되면 그 너머로 얼마나 크고 설레는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 회화를 잘 하게 되어 삶과 일터에서 커다란 혜택을 누리는 것은 꼭 저런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과 아이돌에게만 국한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 역시 만약 이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면 마치 여름과 겨울 또는 낮과 밤의 확연한 차이처럼 우리들의 삶과 커리어에 있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능력을 꼽으라면 바로 이 영어 회화 능력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은 직장인이나 사업가 아니면 그냥 나는 해외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가고 싶었던 여러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그냥 관광객이 아닌 앞으로는 마치 내가 현지인이 된 것 같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으로 여행 경험을 누리고 싶은 분들 외 이 영어 회화라는 마법 같은 만능 열쇠가 나의 삶과 일을 위해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주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자막 없이 헐리우드 영화를 시청할 수 있고
또 영어 회화를 잘하게 되면 독해 능력도 함께 늘어 구글에서 이제는 한국어로 된 자료들뿐 아니라 영어로 된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혜택들은 그냥 덤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올해에도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건강 챙기기를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이 영어 회화를 꼭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너무 뜬금없고 그 달성 가능성도 낮은 힘든 목표가 아니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게 편리하고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대략 1년 정도 또는 빠를 경우 약 6개월 정도면 귀와 입이 트이면서 전 세계 어디를 여행을 가든 자신있게 모든 것을 직접 영어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급의 영어 회화 실력을 갖추는 게 이제는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옛날 세대들의 기억처럼 매일 퇴근 후에 지하철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그 좁은 강의실에서 외국인 선생님한테 1시간 공부하고 다시 또 집에 와서 참고서 보며 복습하던 시절과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AI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강력한 영어 회화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또 그게 5분이든 30분이든 간에 나에게 꼭 맞춤으로 준비된 최고의 과정과 방식으로 오직 나만을 위한 영어 회화 공부를 마치 놀이처럼 원할 때마다 틈틈이 할 수 있게 돼요. 흡사 내 주머니 안에 심지어 한국말까지 잘하는 최고의 원어민 영어 회화 선생님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 보아오신 분들은 매우 익숙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인공지능 영어 회화 앱 가운데 그냥 넘사벽 1위가 바로 이 스픽이라는 앱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벌써 7번째 소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쟁자조차 없는 최고의 영어 회화 앱으로 그리고 이미 그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진작에 이 스픽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시어 이제는 제법 매우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되셨는데 아직 이 스픽을 모르시거나 또는 전에도 스픽 소개를 보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올해에는 자신에게 정말 커다란 선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스픽으로 꼭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스픽을 활용하게 되면 절대 멈추지 않는 투머치 토커 박찬호 선수를 영어 선생님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하루 20분 정도씩만 해도 첫 7일 동안에만 무려 1000문장 정도를 말하게 되고 또 그 문장들은 모두 고리타분한 옛날 영어책에 있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와 같은 그런 화석 영어들이 아닌 미국 현지에서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최신 문장과 어휘 그리고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반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스피킹 레슨에서는 지루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을 말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렇게 한 번 더 반복할 때마다 나의 스피킹 능력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또한 튜터 Q&A 기능에서는 이미 배운 표현들을 사용하여 AI와 실제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데 그냥 교과서처럼 틀에 박힌 문장들로 문답형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하여 현장감 넘치는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스픽의 실전 대화 기능의 경우 내가 지금 실제 외국인과 진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정도로 사실감 넘치는 재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으며 또 그 대화의 주제나 표현들 역시 그동안 내가 공부한 문장들과 표현들로 영리하게 구성되어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나의 스피킹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유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 커리큘럼이자 맞춤 외국어 선생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이 스픽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지금 영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어떤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 현실감과 몰입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끝으로 스픽은 이 모든 수업을 다 일일이 저장하고 분석해서 스마트 리뷰라는 놀라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수업을 달성했고 그중 복습까지 완료한 것은 또 몇 개이며 내가 자주 틀렸던 표현이나 따로 보관한 표현들 또는 반복해서 공부했던 중점 내용들만 뽑아서 그걸 한 번 더 보다 심도 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쪽집게처럼 골라 알아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 스픽은 구글 플레이 올해 앱으로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가장 넘사벽으로 잘 만든 영어 회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스픽이라는 앱의 등장 덕분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영어 회화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쉬워지고 재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영어 회화 능력을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분들께서는 또 지금 아주 특별한 새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올해에는 이 스픽과 함께 꼭 그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아는 가장 유명한 로고는 이 빨간색의 코카콜라 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모두가 그를 원하는 인기 최고의 남자는 누굴까요? 브래드 피트, 톰 크루즈, 아니면 트럼프? 정답은 바로 이 남자,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의 또 다른 초상화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갈 겁니다. 네, 그는 바로 그 $100의 남자입니다. 세계인 모두가 누구든 다 그를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남자들 포함 모두가 매일 밤 그를 꿈꾸며 잠에 들 정도로 정말 인기 폭발 남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06년생으로 1706년에 태어난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언론인, 외교관, 그리고 작곡가와 스파이로도 두루 활동한 살짝 천재 느낌이 나는 온갖 재능을 다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그 $100짜리에 올려놓은 것 외에 왜 지폐들 보면 막 그 복잡하고 얇은 기하학적 선들이 보이는데 그걸 가장 처음 고안한 것도 그래서 미국 $100 지폐에 그걸 처음 도입한 것도 모두 다 이 프랭클린의 작품입니다. 그 외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연을 통해 처음 증명해낸 것도 이 사람이며 그래서 세계 최초로 피레침을 개발한 것도 모두 이 매력 덩어리 남자 프랭클린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IQ 160을 넘긴 사람이 딱 둘 있는데 한 명은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매우 드물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순전히 자기 힘으로 20살이 되었을 때 이미 상당한 부를 이룬 부자이자 언론사 대표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 정도로 자수성가에 있어서도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단한 인물들에 대해 공부를 할 때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단지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게 성공한 경우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이라는 아주 당연한 요소도 분명 빠지지 않지만 일종의 요령 또는 그들만 알고 있던 성공의 지름길 같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른 애들이 컴퓨터로 게임만 할 때 그걸로 운영체제를 만드는 생각을 했었고 스티브 잡스의 경우 그런 빌 게이츠가 도스로 운영체제를 만드는 동안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도스 말고 마우스를 사용해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일명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 사람 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의 경우 기존 전통 예술에서 탈피해서 통조림 캔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소재로 하여 그걸 또 파나 같은 프린팅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처음 사용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반면 백종원 아저씨의 경우 음식에 설탕을 한 50배 정도 넣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크게 성공한 것처럼 이 $100의 남자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있어 그 성공의 비밀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성공의 비밀이야. 글쓰기랑 성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며 사용하는 모든 능력 가운데 이 글쓰기를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초로 보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워렌 버핏도 글쓰기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며 본인 역시 주주들을 위해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항상 책을 읽으며 글쓰기를 수십 년째 생활화하고 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시 직원들에게 단문 요약본으로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항상 A4 6장 분량의 긴 글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을 정도로 두 사람 다 글쓰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고 또 실제로 본인들 역시 글쓰기에 굉장히 능해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주주
우주 보고서는 전 세계인들이 일부러 찾아 읽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외 항상 너무 잘난 척해서 밉지만 실제로도 너무 지나치게 잘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던 피터슨 역시 글쓰기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다 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비판적인 글쓰기를 매일 훈련하면 사고력과 논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늘 자신의 그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플라톤, 몽테뉴, 니체, 까미,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소로의 친구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도 다 옛날에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뛰어난 글로 남겨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글쓰기 대표 주자들이 다들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이 글쓰기 영역의 페이커이자 사실 글쓰기의 중요성을 가장 열심히 알리려고 했던 인물은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요즘은 이걸 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와 같은 얄팍한 성공의 꼼수 또는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공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쓰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는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배경 능력입니다. 그 귀한 내용을 담은 책이 최근에 나와 소개를 해봅니다. 바로 이 책, 프랭클린 글쓰기 비법입니다. 이 책은 손흥민에게 축구를 배우고 정주영 회장에게 경영을 배우며 또는 이순신 장군에게 왜군 때려잡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가장 오리지널에게 최강의 비법을 배우는 귀한 경험으로, 마치 자기 개발과 성공학에 있어서는 나폴레온 힐이 가장 시초이자 원조인 것처럼 이 글쓰기에 있어서는 프랭클린이 이 구역 300년 전통 원조 맛집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글쓰기는 성공에 있어 마치 일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만큼이나 비대칭적 능력을 주는 너무도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꼭 글을 쓸 일이 많지 않더라도 글쓰기를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전까지는 나에게서 어떤 글이 나올지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즉 글을 쓰면서 생각의 물꼬가 터지면서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마치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나 또는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천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둘째, 좋은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의외로 쉽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룰이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쓸 것. 예를 들면 내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 샤워를 하고 문득 거울을 보았더니 그날따라 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 보이더라 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신 아침에 딱 10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밖에 나가 햇빛을 얼굴에 쬐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몸 내부의 생체 리듬이 세팅되며 코르티졸 분비가 시작되면서 각성을 돕고 또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잠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높은 수치로 유지하도록 해주고 그날 저녁에 단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즉 좋은 글을 쓰는 핵심은 그게 읽을 만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첨언을 좀 하자면,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주제나 톤으로 이야기를 전하면 그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쉽게 읽히도록 써야 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 또는 무언가를 잘하는 것하고 남에게 내가 그걸 잘 가르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뛰어난 축구 선수가 다 뛰어난 감독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잘 가르치는 비결은 쉬움에 있습니다.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막 어려운 전문 용어만 사용하면서 정말 지루하고 또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혼자 막 떠들면 배우기는커녕 바로 그 입에다 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부터 밀려듭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아무런 배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에게 잘 읽히는 좋은 글이란 매끄럽게 읽히면서도 간결하고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글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또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게다가 이해하기도 쉽게 글을 쓰면 그런 글은 널리 읽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쓰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살아보니까 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여러모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진솔한 이야기가 아무 부담 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 마치 뛰어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 것처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펜을 들고 찬찬히 내 생각을 써내려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담하건대 그건 우리의 마음 건강은 물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토록 중요한 글쓰기 역시 그 바탕에는 우선 독서가 있습니다. 좋은 책, 그러니까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이 책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류가 발명한 그 모든 것들 중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도 즐거운 보물이기 때문에 올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게 맞는 책을 찾아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 대신 하루 단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을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일기를 쓰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운데 두고 나 자신과 그동안 미루어왔던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물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지금 공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좀 걱정이 돼요.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최근 엄청나게 늘어난 일본으로 가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간사이 공항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는데 바로 이게 바다 한가운데를 매립해서 만든 100% 인공섬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즈음부터 나라 경제가 너무 잘 나가고 또 그때부터 해외로 여행 가는 국민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 당시 일본 정부는 새로운 대형 공항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사카라는 도시의 경우 거의 우리나라 강남 수준으로 땅값이 비싼데 더해 또 당연히 이미 빼곡히 모든 땅에 다 건물이 들어서 있던 차라 이건 마치 청담동 한가운데다 상암구장 같은 초대형 시설을 새로 짓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오사카 앞바다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위에 공항을 짓자는 것이었는데 긴 논의 끝에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다 위 인공섬 공항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구상 포함 총 공사기간 약 20년에 전체 공항 건설 비용 80년대 기준으로 약 30조 원이 투입된 현재까지도 일본 전체 토목공사 중 최대 프로젝트였던 이 간사이 공항은 1994년 결국 완성이 됩니다. 이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매립 흙의 양이 총 2,100만 톤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길이 4km에 폭 1km짜리 새로운 대형 공항이 생기자 오사카와 도쿄로 가던 수많은 항공기와 화물기들이 분산되며 오사카 상공의 비행기 트래픽도 많이 여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특히 항상 이 공항 이용률 1위를 기록해준 고마운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어쩔 때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공항으로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간사이 공항의 운용 수익률도 워낙 좋아 20세기 들어 일본이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들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힐 정도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공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공항이 막 1년에 1cm 또는 10cm씩 가라앉는 게 아니라 처음 공항을 개항한 지 첫 6년 동안에만 무려 11m가 가라앉았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중에도 그 인공섬 전체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공항이 자꾸 바다 아래로 가라앉다 보니까 바다 해수면의 높이가 때로 공항의 땅 높이와 비슷하게 돼요. 큰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활주로 위로, 그러니까 인공섬 위로 넘쳐 올라와 버렸지 공항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 공항은 인공섬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 공항을 이어주는 길이 4km짜리 긴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공항과 육지 사이를 오고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근처에 있던 유조선이 바람에 휩쓸리다 그만 그 다리를 그대로 파가버리는 바람에 다리가 아예 통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인공섬 전체가 정전까지 되어버리면서 당시 공항에 있던 약 8,000명의 여행객들은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고 또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후 다행히 어찌어찌 사태가 잘 해결되어 공항은 다시 운용이 재개되었고 또 그 여행객들도 인공섬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저 인공섬이 지금도 빠르게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인공섬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총 900개의 대형 기둥 사이에 가라앉은 곳을 찾아 거기다가 철판을 넣어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섬 전체가 각각의 위치에 따라 그 가라앉는 속도나 깊이가 항상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철판 넣기를 아무리 잘해도 항상 인공섬 전체의 불균형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큰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단지 공항을 폐쇄하는 것뿐 아니라 자칫 인공섬 전체나 일부가 아예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리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간사이 공항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에 의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공항이 언제까지 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 인공섬 또는 공항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땅의 토질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자랑이죠. 세계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인천국제공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매립공항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냥 바다 위에다 지은 게 아니라 영종도와 용류도, 그리고 삼목도, 신불도, 잠진도 사이의 바다를 메워 하나의 거대한 섬을 만든 것으로, 말하자면 주변에 탄탄한 자연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를 메꾸어 만들어 매립섬이면서도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곳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처음 터를 잡으실 때부터 또 워낙 산이랑 화강암 같은 돌덩이를 좋아하셨던 터라 나라 전체가 그냥 산 덩어리인 것에 더해 심지어 저 바닷속까지 아주 단단한 화강암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은 이게 인공섬이고 또 그 엄청난 공항의 무게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는 있지만 1년에 대략 1cm 미만밖에 되지 않아 대략 한 500년은 있어야 뭐 그때부터 슬슬 걱정을 시작해도 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튼튼해서 탈입니다. 대신 간사이 공항은 첫 6년 동안에만 11m가 가라앉았습니다. 1년에 거의 2m의 속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장수돌침대 인천국제공항과는 다르게 간사이 공항이 지어진 그 바닷속 지반은 부드러운 점토로 이루어진 충적층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게 약 20m 정도에다 그 아래로 약 수백 미터 정도는 표면의 충적층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꽤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홍적층으로 되어 있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애초에 그 치마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그 매립한 바다의 평균 깊이가 5m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간사이 공항의 경우 평균 깊이가 최대 30m나 되는 곳을 주변에 어떤 섬이나 또는 자연적 지지 구조물이 없는 상태로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치마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이런 것 생각해보면, 그리고 평소에도 물론 항상 느끼고 있었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은 정말 끝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뭐 몇 년 동안 또 상당한 리노베이션을 해서 공항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이제는 여권이 아닌 얼굴 인식으로 통과를 해서 안 그래도 빨랐던 출국 수속이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인천공항은 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엔저도 역대급으로 심하고, 또 한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아름다운 섬 제주도도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중국화 되어가고 있는데다 또 바가지 관련 이슈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조로 내가 올해는 돈이 없어서 해외로 놀러 가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제주도로 놀러 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 물가가 적지 않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간사이 공항 상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말고도 정말 싸고 좋은 곳들이 한번 찬찬히 찾아보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번 여행 계획 세울 때에는 외국보다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좋은 곳으로 자동차를 몰거나 아니면 찬찬히 기차를 타고 여행 가는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현재 시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다루는 종류의 소식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너무도 큰일이 지금 벌어져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 밤새 우리나라에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밤 있었던 그 엄청난 일, 그 사건을 시간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또 CNN과 BBC 등 지금 이 소식을 일면 속보로 다루고 있는 전세계 주요 외신들 소식도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밤 저녁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비상사태 선포, 즉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가 되었던 1980년 계엄령과 법적으로 같은 상황으로 44년 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10시 30분 계엄령 선포 이후 방송을 본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예 1공수 특수부대 병사들도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10시 반부터 대략 12시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계엄령 병사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고, 또 국회 건물 안에서는 보좌관 외 많은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그들을 저지했으며, 서울 도심에서는 장갑차들이 이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등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무서운 상황이 TV를 통해 온 국민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이후 대략 1시 20분쯤 되었을 때, 그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국회의원 수가 190명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장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진행했고 전원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인해 계엄령은 선포된 지 대략 2시간 50분 만에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었고,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 병사들은 국회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해제를 발표해야 해서 지금 모두는 그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또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지금 국회 앞에 모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새벽 3시 10분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충격적이지만 세계 주요 언론들 또한 모두 실시간으로 속보를 쏟아내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전 세계 뉴스의 일면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CNN의 경우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거의 30분 단위로 속보를 업데이트하며 기사를 내놓고 있고, 그 외 AP통신, BBC,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뉴욕타임즈 외 영국의 가디언지 포함 지금 전 세계 뉴스 전체가 우리나라 계엄령 소식으로 뒤덮이고 있으며, 아예 이렇게 거의 대부분 실시간으로 뉴스 라이브 업데이트를 올리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CNN 기사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지난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980년 이후 또다시 계엄령을 경험하게 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질서를 짓밟는 반국가적인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하며, 또한 다른 속보를 통해서는 한국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대표 국가이기에 지금 이 사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일 것이며 한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자칫하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 측에서 이걸 기회로 보고 움직일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BBC의 경우 이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사태라고 보도를 하며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기는 했지만 아직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사르드 자파로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면 국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특수부대 병사들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댓글들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던 그들이지만 지난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만약 그들이 실제로 하려고만 했었다면 10분도 안 되어 손쉽게 국회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총은 물론이고 거의 아무런 무력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래서 그들이 국회에서 철수를 할 때에도 수많은 시민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영화 속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로 몇 시간 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은 전부 다 이 국가 계엄 사태라는 끔찍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행이 어쩌면 그동안 서로 말도 안 되는 갖가지 이유로 싸우고 미워하던 그 두꺼운 벽을 봄에 눈 녹듯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어 이 불행한 사태를 디딤돌 삼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하나로 단단하게 단결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태는 여전히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쪼록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아침까지 또 어떤 사고나 아무 일 없이 우리나라가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영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일반 유명 축구 선수들의 경우처럼 뭐 어디 가서 얼마를 받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토트넘이 이 손흥민이라는 자기들 구단에서 평생 한번 날까 말까 오늘날 토트넘을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올려놓아준 진짜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 손흥민 숙소 방향으로 큰 절을 올려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도 고마운 귀인이자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우리 손흥민을 그저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푸대접을 넘는 거의 배신에 가까운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영국 매체들도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의 경제 언론인 무려 포브스에서도 크게 기사를 내며 그런 토트넘을 엄하게 꾸짖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은 내년 6월이 되면 토트넘과 계약이 끝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있어 어떤 선수인지는 여기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정도인데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애초에 손흥민 없었으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팀인데 그가 들어온 이후 매번 리그 탑5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맨체스터나 첼시 같은 유명한 팀들과 항상 같이 언급되며 팀 창단 이후 그야말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재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그런 토트넘의 호황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별나고 또 충성스럽기도 유명한 바로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이 오직 손흥민이 뛰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거의 10년간 토트넘을 향해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무슨 토사구팽 수준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기여를 했고 또 정말 오직 돈만 쫓으며 팀을 옮기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순정을 바쳐 오직 토트넘만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적 기회들도 단칼에 거부하고 팀에 남아 헌신했는데 또 심지어 최근에는 1,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사우디에서 유혹을 했음에도 나는 토트넘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며 거의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의리를 보여주며 충성을 다했던 바로 그 손흥민 선수에게 최근 토트넘은 도를 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손흥민 선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면 장기 계약을 해줘. 손흥민이 앞으로 몇 년 더 뛰다가 명예롭게 토트넘에서 은퇴를 하며 전설로 남도록 해주는 게 너무도 당연한 판단이자 지금껏 손흥민 덕을 엄청나게 보아 그 자리까지 올라온 토트넘이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도리인데도 결국 그에게 주는 연봉을 아끼기 위해 장기 계약 대신 딱 1년 연장 제한만을 하면서 지금 모두를 놀라고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손흥민은 올해 32살로 분명 적지 않은 나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들 본인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듯 사람은 다들 나이 들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열혈 축구팬 분들이야 이미 최근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추갈못들 또는 일반인들을 위해 아직도 이 32살의 한국 축구 선수가 세계 최강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얼마나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수인지 그냥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프리미어 리그 공식 순위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탑 4명의 선수를 뽑은 것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4위로 거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지표들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거의 항상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물간 선수가 아니라 아직도 그 최전성기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최고의 현역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매우 당연하게도 현재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손흥민을 이제 슬슬 내보내고 훨씬 연봉이 적고 어린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 선수들을 알아보고 있고 동시에 손흥민과의 장기 계약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탐대실 멍청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팀토크의 기사에서도 손흥민은 지금 사우디에서 리버풀의 살라와 함께 영입 1순위 선수로 어떤 금액을 제시해서라도 반드시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흥민이 정말 사우디로 가게 되면 손흥민 그 자체의 실력과 스타성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세상 아무도 못 말리는 우리나라 열혈 축구팬들 또한 알라 만세, 이제부터는 우리도 사우디다 하며 엄청난 관심과 지지를 사우디 축구 리그에 몰아주며 실제로 사우디 리그의 인기와 위상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너무도 귀한 선수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포브스지는 이례적으로 영국 축구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아주 긴 기사를 내놓았는데 해당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그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자신의 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만들었다. 또 그는 올해의 선수로 무려 4번이나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설 박지성조차 그가 이룬 업적에는 근접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는 어쩌면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인 그의 인성에 대해서도 돌아봅니다. 그는 뛰어난 축구 선수 이전에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이며 그가 고국 한국에서 고귀한 영예로 인기를 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손흥민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토트넘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유지하며 항상 팀에 남아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절친 팀원인 케인이 이적을 추진했을 때조차도 그는 그게 분명 자신의 커리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토트넘에 남아 계속 뛰었다. 게다가 손흥민은 최근에는 사우디 리그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연봉의 4년 계약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 남아 팀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며 그 엄청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토트넘을 위한 이런 손흥민의 가치와 헌신은 돈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최근 전 세계 8,000명의 축구 팬들에게 조사한 결과 토트넘은 무려 전체에서 6번째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 즉 토트넘은 리버풀, PSG, 바이에른 뮌헨보다도 훨씬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건 한국의 팬들이 이뤄낸 결과이다. 한국 축구 팬들 중 토트넘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사람이 무려 42%가 넘을 정도인데, 보통은 해외 팬들은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을 응원하는데 토트넘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이토록 인기가 많은 것은 오직 손흥민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대스타에게 커다란 빚이 있다. 과연 그가 팀을 떠난 후에도 지금 토트넘의 그 성적과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그가 없었다면 애초에 토트넘은 현재의 자리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건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의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다는 것 빼고는 실력부터 영향력,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경제적 가치에다 거의 순정에 가까운 팀을 향한 충성심까지 갖춘 드문 선수인데다 아버지 손흥정옹의 좋은 교육 덕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너무도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좋은 선수 이전에 드물게 훌륭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토트넘이 돈을 아끼려고 커다란 실수를 하는 동안 그게 어떤 팀이든 우리 손흥민을 데려가는 팀이 있다면 그 손흥민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기에 그냥 지구만한 꾸로박이 아예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PSG에서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며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고 또 가진 건 모래와 오일 그리고 돈밖에 없는 사우디 리그 역시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 다시 한번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정남 손흥민은 미워도 다시 한번 토트넘에 남아 1년을 계속 뛸 수 있어. 과연 앞으로 몇 개월 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이 있는 PSG로 가서 무려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 2명이 프랑스 리그 최고팀에서 함께 뛰는 너무도 특별한 광경을 우리나라 팬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그리고 그에게 남은 몇 년의 마지막 선수 시절을 위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 가장 행복한 결정을 그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그 힘들었던 IMF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국민 영웅이자 한번 걸리면 그 자리에서 고막이 파괴될 정도의 결코 멈추지 않는 투머치 토크 공격을 가해 심지어 팬들까지도 사인 받으러 왔다가 깜짝 놀라 도망친다는 사우론의 입을 가진 박찬호 선수는 지금 나이가 대략 40 정도만 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그를 위한 자리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근대 역사의 한 페이지이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아무튼 누구든 그에게 한번 걸리면 제가 예전에 LA에 있었을 때로 시작되는 절대 멈추지 않는 무서운 토크 기차에 합승해 귀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오래오래 타고 가야만 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머치 토커인 박찬호 선수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최근 각종 TV 광고들을 통해 굉장히 가볍고 다소 웃기는 캐릭터로 소비되고는 있는데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생각이 무척 깊고 또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매우 배울 점이 많은 좋은 롤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한국의 야구 팬들에게 그에게는 흡사 배다른 형제와도 같은 30년 지기 절친인 이태일 스포츠 전문 기자와 함께 쓴 이 책에는 그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부터 은퇴 이후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한국의 야구와 스포츠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쓴 소리들까지 포함하여 가감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야구 팬들이라면 그리고 박찬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귀한 책입니다. 일단 이 박찬호 선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요즘 친구들에게 이분이 누구신지 아주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는 무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과 이정호 같은 모든 유명 메이저리그들에게 있어 마치 조상님 같은 분으로 축구계의 박지성, 골프계의 박세리 같은 존재 또는 원조 손흥민 같은 엄청난 남자입니다. 그가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할 당시 고작 21살이었습니다. 그때 리그 전체에서도 두 번째로 어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렸다고 해서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처음 간 애송이라고 해서 실력이 부족했느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짧게 그의 메이저리그 시절 커리어를 종합을 해보자면 2010년 10월까지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 98패로 아시아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더해 먼저 돌려차기용답게 2001년 내셔널리그 몸에 맞는 공 전체 1위 2002년에는 또 아메리칸 리그 몸에 맞는 공 전체 1위를 하며 발이 아닌 공으로도 미국 선수들을 두드려 팬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1997년 한국에서 IMF의 시련이 찾아오며 온 국민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박세리 선수의 양말 벗고 아이언샷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당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정신의 기둥이 되어주었던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는 서로 모르는 초면이었는데도 그녀가 부상을 당해 입원을 했을 때 꽃을 들고 문병을 가기도 했고, 또 박세리 선수의 은퇴식 때에도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전성기 시절 박찬호 선수의 하체를 보면 거의 무슨 인간 코뿔소 엉덩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 매일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야구를 시작한 이후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이미 그때부터 매일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했고, 또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공포심이 느껴지자 스스로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스윙 연습을 했을 정도로 애초 그 떡잎부터 엄청난 노력파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한국에서 최고를 찍은 다음 미국에 진출한 다음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혹독하게 자신의 몸과 실력을 단련했고, 나아가 그는 나이 어린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큰 인기와 돈을 벌게 되면 주로 빠지게 되는 함정들에도 빠지지 않아 선수 생활 내내 전혀 스캔들도 한 번 없었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수도승 같은 삶을 이어오고 있는 찐 노력파입니다. 그는 책에서 야구 선수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특히 그게 자신이 속해 있는 구단과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본인의 철학을 전하는데, 그가 볼 때 야구 선수 또는 어떤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도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구단도 그렇고 또 그 스포츠 자체도 역시 모두 다 팬들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 우쭐하며 그런 소중한 팬들을 소홀히 대하는 행동들은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하고 끔찍한 실수라며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투머치 토커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이유도 선수 시절 자신에게 사인을 받으러 다가오는 팬들에게 그냥 사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대화를 그들과 나누던 것이 유명해지면서 처음 생겼던 별명입니다. 팬들에 대한 그의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은 지난 IMF 때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그 박찬호 재단이 오늘날까지 거의 30년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며 운영되어 온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게다가 자신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경쟁이 기본인 이 스포츠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이렇게들 가르치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는 이런 철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에게 해로운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30년 가까이 경험한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감독을 보며 경기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선수들과 구단들은 모두 이 팬이라는 거대한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같은 편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서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협업하며 팬들을 위해 최고의 경기를 선보이고, 또 나아가 사회의 우상으로서 그들을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도록 늘 노력하고 있다고 회상하며, 그런 좋은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야구 리그에서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선수들은 마치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처럼 행동하며 오직 회사에게만 충성하고, 또 어느 정도 큰 돈을 벌게 되면 타석에 들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사라지거나, 다른 팀에 대해서도 마치 적을 대하듯 하는 태도와, 무엇보다 자신들의 존재의 그 이유 자체인 팬들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때론 너무 안타깝다고 그는 짚으며, 만약 선수들이 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모두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이 야구에 임한다면 우리나라 야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성공적인 스포츠가 되어 선수들도 또 구단들도 무엇보다 팬들도 더욱 행복한, 그렇게 모두를 위한 거대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당부합니다. 그 외 박찬호 선수는 책에서 여러 글을 통해서 선수나 리그가 아닌 우리들 보통 사람들에게도 사실 좀 굉장히 의외일 정도로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조언들을 전해주는데, 먼저 인생에 슬럼프라는 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내가 지금 계속 슬럼프 때문에 고생 중인데 왜 그게 없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슬럼프라는 건 그게 신입 선수든 메이저리그 베테랑이든 아니면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또 절대 고개를 숙이지도 말고 대신 성실한 생활 루틴과 자기 반성을 통해 그 슬럼프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대신 고민해보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야구는 실력이 아닌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라는 미국 투수 R.A. 디키 선수의 말처럼 자신의 슬럼프나 얼마 전 했던 실수에 대한 후회에 너무 오래 매몰되지 말고 그건 다들 똑같으니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다시 뛰라고 격려합니다. 끝으로 그는 이건 얼마 전 소크라테스 영상에서 그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과도 같은 조언인데, 아무리 일상이 바쁘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스스로 자문하며 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며, 그렇게 하기에 가장 쉽고 좋은 것이 바로 일기쓰기라고 귀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항상 매일 소용돌이치며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또 괴로운 일들이 한데 섞여 쌓여가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멈추어 서서 그 감정들 가운데 부정과 긍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칭찬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거기서 무언가 배울 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일상의 경험들로부터 지혜와 발전의 기회를 수확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를 돌아보며 짧게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그게 자신에게는 너무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성과 철학도 메이저리그인 우리 박찬호 선수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전설의 선수이자 현역 때는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도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 박찬호 선수의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데다 이거 웬만한 철학자보다도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너무도 귀한 인생 조언들이 가득한 박찬호 선수의 이 멋진 책, 본인이 X세대이거나 또는 열혈 야구팬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계, 특히 야구계에서도 박찬호 선수의 이 애정과 충심이 담긴 조언들에 귀를 기울여 지금 역대 최고의 흥행을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야구 팬들이 생겨나고 있는 우리 K야구 리그가 모두를 위한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트럼프 아저씨가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게 내년 1월 20일 나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면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도록 각각 미리 전화를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래저래 전망은 많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딱히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그가 볼 때 전쟁은 비즈니스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평화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똑똑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것은 오직 내가 강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또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외교 전략이나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더 큰 폭으로 미국의 국방비를 키우고 또 미국의 군사력도 크게 증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 세계 최고의 효율 천재 일론 머스크가 그 이름도 정말 생소한 도지부서, 즉 미 정부 효율 부서라는 곳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해서 앞으로 트럼프가 하려는 미국의 모든 국정 사업들에 대해 그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일론 머스크가 국가의 사업들을 검토하고 과외를 해준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편 요즘 들어서 이 지구 최강인 미군의 군사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그 문제는 이 해군에 있어서 좀 심각한 편인데, 예를 들어 미국 법상 해외에서 미국으로 오고 가는 배들의 경우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게 만약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 그러니까 남부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의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군함들의 경우 무조건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뜻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미국의 조선소들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미국 수주들을 독점할 수 있어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인 것처럼 이렇게 경쟁이 없다 보니 이들 미국 조선소들의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또 그 규모도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군은 특히 지난 약 20년 동안 육군 무기와 해군 무기는 마치 계모가 데려온 애들 취급하는 것처럼 새 무기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무기들까지 줄이면서 오직 공군 무기들에만 온갖 정성을 들이며 집중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이제 거의 신규 발주도 없어 이들 미국 조선소들은 점점 더 일거리까지 줄어들어 상당수는 결국 문을 닫았거나 대부분이 거의 휴업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2차 대전 당시 미드웨이 해전을 치르던 그때 마치 그 기계로 뽑는 정통 수타면처럼 막 일주일에 항공모함 한 대씩 찍어내고 대형 군함과 상선들도 막 하루 한 대씩 쭉쭉 뽑아내던 그 당시 그 어메이징한 쇼미더머니 미국과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과는 반대로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불법 이민자들이나 마약만큼이나 싫어하는 그 중국은 이 조선업과 해군 증강에 있어 미국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략 20년 전만 해도 중국 해군은 미 해군에 비해 비교하기도 참 민망한 수준으로 그 규모 또한 대략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20년 동안 시진핑 스테로이드를 맞으며 무섭게 벌크업을 하더니 지금은 놀랍게도 거의 미국을 다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특히 물론 그 실제 전투력 말고 그냥 그 절대적인 군함의 숫자들로만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을 앞서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8월 16일 미국 의회에서 공개한 국회 보고서인데, 대략 2040년까지 중국 해군력의 위협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전체 군함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군함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2020년 239척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대략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해군 규모는 미군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중국은 이 보고서가 쓰여질 당시보다 더 많은 군함을 생산해서 2024년 11월 현재 이미 미국을 앞서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UFC 챔피언 1명이랑 동네 일진 3명이랑 싸운다고 해도 당연히 UFC 선수가 이기겠지만, 대신 그 일진들이 재빨리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게 막 10명, 20명이 되고, 또 어떤 놈은 손에 무기까지 들고 나타나 버리면 옛말에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고 제 아무리 UFC 챔피언 미국이라도 선뜻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전략은 언제나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치사하게 자기들만 우주선을 운영하고 있는 현존 지구 최강 미국의 공군 능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만약 상대가 최고의 MMA 전문 싸움꾼이라면 그럼 이쪽에서는 총을 들고 싸움에 나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그냥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적을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게 미국의 기본 싸움 전략이기 때문에 해군력에 있어 이렇게 중국과 비교당하는 것, 심지어 일부 수치에서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자존심 강한 미국에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미국은 그럼 자기들도 빨리 더 많은 새 군함들을 만들고 싶은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치 고인물처럼 방치해놓은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최첨단 군함들을 만들 기술력도 없고, 또 조선소들의 규모도 너무 작아졌으며, 심지어 자기들이 옛날에 만들어서 내보냈던 그 군함들이 AS 받기 위해 다시 서비스 센터로 들어와도 그걸 고칠 능력까지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다 정말 중국에게 바다의 장악력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미국은 매일 밤 울며 잠들며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지금 너무 슬픈 미국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너무도 멋진 왕자님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기술력과 그리고 또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를 운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항공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가 있다면 이 조선업에 있어서는 바로 대한민국과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옛날 이름까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은 전 세계 최초의 바다 위 탱크인 거북선을 만들어 운용하던 원조 괴물 해군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가진 강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익숙한 사고 레파토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만든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같은 사이즈와 규모로 제작된 미군, 프랑스군, 중국군 그리고 일본군의 구축함과 비교해도 더 월등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마치 우리 K2 흑표와 같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구축함 무기인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이 그걸 건조하는데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것을 이 효율 변태들인 한국인들은 대략 2-3년 만이면 한 대씩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 고객님이 기절하지 않겠다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한국은 그 건조 가격까지 타 국가들의 최소 절반 많은 경우 3분의 1의 비용으로 이 군함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미국은 크게 기뻐하며 이런 한국과 함께 미 해군의 미래를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올해 6월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즉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징과 같은 그 조선소를 인수를 한 사건이며 동시에 또 미 해군은 이제는 미국의 회사인 이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에 미 군함들의 수리와 관리까지 맡기게 되는데 이건 역사상 최초로 미국 회사가 아닌 타국의 회사에게 그것도 민간 회사에게 미군 군함들의 수리와 관리를 맡긴 첫 사례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또한 미군 제7함대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에 트럼프 아저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자기가 지금 이 미군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이거 듣던 대로 과연 특히 미 해군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력까지 함께 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부터는 미 해군의 모든 정비와 관리 게다가 줌 왈토와 같은 최신형 차세대 구축함을 새로 만드는 것까지 모두 다 한국에게 맡길 구상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짧게 통화를 했을 때에도 그 대화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 주제 역시 바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뉴스를 통해 풀리자마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동안 하향선을 그리던 한화오션의 주가가 순간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에 찾아오게 될 최고의 호재 중 그야말로 슈퍼 트럼프 호재, 즉 앞서 말한 미 해군 선박 수주와 수리 사업권 외에도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녹색 사업들은 모두 다 폐기하고 다시 이전 방식인 석유와 천연가스 쪽으로 방향을 틀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전 세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지금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어서 전 세계에서 이 초대형 LNG 선박 및 유조선을 가장 잘 만드는 우리 한국 조선사들의 미래는 트럼프 임기 내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아주 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K9 자주포를 미군에서 수입해 미군의 주력 자주포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들까지 나왔고 이제는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전담 조선소가 되어 거의 모든 물량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또 거기에 더해 트럼프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덕분에 전 세계로부터 LNG 선박과 유조선 수요까지 다시 한국으로 엄청나게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 트럼프 아저씨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이번에는 그 방위비도 엄청나게 뜯어가실 것이 현재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위비는 더 많이 받아가도 괜찮으니까 대신 이번에는 백악관에 계시는 동안 우리 자주포 외 다른 한국 무기들도 아주 많이 사주셨으며 그리고 미 해군 군함들 수리 물량들과 신형 구축함 건조 주문도 많이 넣어주시길 그리고 또 이왕에 이렇게 쿨하게 한국 밀어주는 김에
세계 최강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도 우리한테 좀 팍팍 전수해 주시고 또 하는 김에 우리 핵잠 만드는 것도 도와주셨으면 하며, 그리고 끝으로 솔직히 진짜 우리도 이제는 막 현무 5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변태 미사일 같은 거 자꾸 만드는 것도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난번 너무도 쿨하게 미사일 사거리 풀어준 것처럼 혹시 시간 나실 때 이제는 좀 우리 핵 관련 제재들 풀어주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